경계선 내담자는 자기와 외부 대상, 내적 경험과 외적 지각을 구분할 수 있고 현실 감정도 상당한 정도로 유지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이러한 능력은 전이 퇴행에서 상실된다. 자기상과 대상상을 빨리 바꾸어 투사하는 것은 병리적으로 내재화된 초기의 대상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치료자와 상호작용하는 내담자의 경험에서 무엇이 내적이고 무엇이 외적인지에 대한 혼동을 이야기한다. 내담자는 치료자와 다르다는 어떤 존재감을 항상 유지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담자와 치료자는 각자의 성격을 서로 바꾼다. 이것은 상호작용에서 자아 경계의 상실을 반영하는 위협적인 경험이고 결과적으로 전이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이 있다. 전이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은 환상과 현실, 전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내담자의 역량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또한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치료자와 투사된 전이 대상을 구분하는 역량을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형적 해석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심하게 위협된다. 임상적으로 이것은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데, 그래요, 내가 엄마를 보듯이 선생님을 본다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엄마와 선생님이 정말 똑같아서 그런 거죠. 앞에서 언급한 전이 정신병이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이 지점에서 치료자와 전이 대상은 동일하게 되고 현실 검증의 상실로 망상이 발달되며 심지어는 환각이 전이 반응에 나타날 수 있다. 치료자는 부모상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어떤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자기를 강간하려 한다고 느꼈다. 다른 순간에 치료자는 투사되고 해리된 자기 표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데, 어떤 내담자는 분석가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전이정신병은 전이 내에서 현실 검증이 상실되고 망상적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 쓰이는 용어인데, 치료 세팅 바깥에서의 내담자 기능에는 아주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치료 동안에 다른 정신병적 붕괴와 구분되지 않는 정신병적 탈보상을 보이는 내담자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이에서의 퇴행이 이러한 붕괴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전이 정신병이 항상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전형적으로 전이 정신병을 보이는 내담자는 치료 시간 내에 망상적 사고와 정신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발달하지만 치료 시간 밖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담자는 입원이 때로 필요하고 전이에 한정된 정신병 반응을 더 넓은 의미의 정신병 반응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이러한 경계가 꽤 용이하고 심리치료 내에서 이 전이 정신병을 해결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치료 관계 내에서 전이 행동화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치료 관계 내에서의 전이 행동화는 치료 세팅 내에서 전이 반응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어떤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느낌을 성찰하기보다는 전이 퇴행의 일부로 치료자에 대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강한 분노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분노의 의미와 원천을 성찰하기보다는 치료자에게 소리치고 무례하며 언어적이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몇 주 또는 몇 달 지속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경계선 내담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신경증 내담자의 전형적인 분석치료에서 이런 행동화는 오랜 시간 이후에 심한 퇴행 시점에 일어나고 해석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선 내담자에게는 이렇지가 않고 특히 전이정신병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해석으로 치료 관계 내의 행동화를 다루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투사 내사 순환에 의해 관찰하는 자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자아 경계의 상실 및 현실 검증의 상실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잔인한 전이 행동화는 해석에 상당히 저항하는데, 이것이 또한 이들의 특징적인 전 의료표석의 심한 공격적 추동 파생물과 관련된 추동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요 전이 저항을 나타내는 추동 욕구의 만족이다. 두 임상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입원한 한 경계선 환자는 처음 30분 면접 동안 병원의 의사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그녀의 목소리는 건물 안 모든 곳에 들렸다. 거의 2주 동안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이후에 의사는 어떠한 심리치료 방법으로도 그녀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느꼈는데, 의사가 면담실을 떠난 직후 그녀를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다. 의사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지만 환자는 완전히 누그러뜨려졌고 그녀가 잘 아는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할 때 친근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환자는 수년간 부모와 심하게 다투었다. 병원에서 일한 다툼은 의사에게만 집중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원 스태프들이 놀랄 정도로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의사를 향한 그녀의 분노 폭발은 입원하기 전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공격 욕구의 만족을 반영하였고 이러한 만족 자체가 주된 정량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이러한 것이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치료 시간 중 소리 지르고 모욕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간을 의사가 제한했을 때 치료 시간 밖에서의 환자의 불안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병원 내에서 그녀의 갈등 패턴이 점차 두드러졌다. 그리고 전이에서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치료에서의 변화를 시사한다. 표현적 심리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내담자는 아주 심하게 화를 내면서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치료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탐욕에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치료자가 자기를 미워하고 경멸한다는 환상의 형태로 이러한 죄책감을 치료자에게 투사했다는 해석을 해주었다. 또한 치료자를 더 보겠다는 요구가 종종 치료자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환상 속의 불신과 의심을 중성화하기 위해 치료자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났다고 해석해 주었다. 내담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고관기적 공격성이 이러한 분노 발작을 통해 직접적으로 만족되었고 이러한 발달이 전이의 고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시간 치료를 느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동시에 치료 시간 중에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 형태와 적절성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기법 수정으로 인해 며칠 내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고 내담자는 좀 더 성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치료자에게 직접적으로 강렬한 분노를 표현하도록 허용된 것을 통해 자기가 상당한 만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담자에서 치료관계에서의 전이 행동화는 이후 변화에 대한 주된 저항이 되고 행동화를 통제하는 기법 수정이 치료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치료자가 기법 수정을 도입할 때 내담자의 가학적인 자기상과 대상상의 투사와 재대사 악순환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금리적이고 가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치료자가 전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약화될 수 있고 그때 기법 수정의 구조화가 도입되며 수정을 포기하지 않고 전이 상황을 다시 해석한다.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는 급성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 샤프의 다른 글에 예시되어 있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보죠. 네, 이분들이 아주 사이카틱한 사람은 어떤 면 치료실 내뿐만 아니라 치료실 밖에서도 사이카틱한 행동을 계속 하는데 현실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에는 현실 검증이 되지만 전이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현실 검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붕괴라고 하면 사이카틱하다고 봐야지 현실 검증이 안 될 때는 그렇지만 치료 관계 속에서 전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전이 정신병적인 그 부분에 일정한 현실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그 전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속에서 정신적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전통적인 치료 기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컨버그는 그래도 해석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치료자가 처음에는 치료 세팅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행동화가 지속된다고 하는 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실 내에서 어디까지를 행동화로 볼 거냐 하는 거가 우선 중요하죠. 그리고 행동화를 계속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상담자를 모욕하거나 실제 행동은 아니더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욕을 하거나 하는 이런 액팅아웃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거 자기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것들이 전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분들의 가혹한 행동, 대상에 대한 가혹한 행동, 특히 성적이나 공격적인 것,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외설적인 어떤 표현을 계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행동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슈퍼비전을 해요. 치료자가 우선 보호돼야 되는데 컨버그 같으면 이게 병원 세팅이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프라이빗 세팅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버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다 허용할 것이냐, 언어가 성적이나 공격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액팅아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세팅에서 그건 금지시켜야 된다. 그거가 금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치료자가 그 감이 약해서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 경우에 어떤 여세 이 행동화가 굉장히 계속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전이도 전이지만 공격성의 표출이나 성적 표현 이거 자체가 이분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분석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와서 직접 만족을 얻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직접적인 만족이 일어나면 분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으로 치료 언어적인 치료인데 이분들이 이 상담 세팅에 와서 상담자와 관계에서 액팅아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버리면 자기의 성찰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되는 거죠. 바로 자기의 욕동을 그대로 표출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왜 그러는지 성찰하거나 자유현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죠. 그래서 임상실제에서는 특히 꼭 보드라인 환자뿐만 아니고 사이카틱한 분들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현을 하거나 할 때 그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틀 세팅 자체가 파괴돼 버리면 우리는 장외에 나와서는 이분들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세팅 속에 우선 그분이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나 이건 그게 위험하죠. 이분이 카우치에 누워 있으면 카우치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막 의자에 앉아서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건 위험한 신호고. 그리고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버리는 사람. 아주 공격성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혹은 외설적인 표현을 계속하는 이런 내담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건데 이분들은 이걸 치료의 세팅 안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굉장히 이분들의 공격성이 더 증폭되겠죠. 증폭되지만 어떤 면은 치료의 세팅을 잡는 것은 굉장히 단호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호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 다 보호가 안 되는 거죠. 행동화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상 실제로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통찰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교류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치료 세팅이라는 것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어떤 정서적 거리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근데 저 역시도 이 전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힘든 과정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 나타나냐, 중기에 나타나냐,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되고 나타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늘 보드라인을 만나면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거의 해집어 놓는다, 치료자를 해집어 놓는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적절한 해석이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컴버그는 해석적인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 행동화를 막되 버벌라이제이션을 하도록 해줘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 저 사람의 행동과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왜곡돼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를 막 할 때 그렇죠. 저한테도 저항이 생겨요. 역전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요. 알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잠깐 제끼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선 따로 놀죠. 마음과 이 인지적인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말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삑사리가. 잘 가다가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정말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았니?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느껴지고 정서가 이해되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 치유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 왜 그래놓고 자기밖에 모르냐? 왜 이렇게 못됐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전달된다는 거를 어느새 그래요. 느껴가지고. 그 무의식인데 그게 저지멘탈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즘엔 어떤 내담자건 간에 나도 모르게 이걸 자꾸 분석하고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던가라는 반성 아닌 반성을 했고, 아까 그 유행 그 개성화 과정에서 셀프 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그 전체 정신의 중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분석심리에서 책을 보면. 근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새는 치료에 좀 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정말 어려운 환자들이죠. 많은 경우에 치료 관계에서 전이 행동화를 일반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전이 정신병을 감소시키고 제한하는 데 충분한 만큼 이후에 해석적 작업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치료자가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치료 상황에서 구조를 만들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내담자에게 자신과 치료자를 구분하게 해주고 내담자의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투사의 빈번한 교환으로 인한 혼동을 무효화하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특히 경계선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할 때 발달하는 매우 위험한 만성적인 역전이 반응을 행동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구조, 세팅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이 경계선 환자 치료에서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 치료 관계가 아닌데도 경계선 환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회생활 속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들은 경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를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을 자기의 부속품처럼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우리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을 그걸 허용을 하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걸 끊어줘야 이분이 분리개별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대상과 자기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상과 대상상이 혼동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경계를 잡아줘야 이분도 안전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 스스로가 그 혼동 속에서 계속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분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일하는 나나
어떤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굉장히 어,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도울 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강화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계선 환자를 치료할 때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만성적인 역전이 고착은 분석가와 내담자 관계에서 내담자가 분석가의 안정되고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결과이다. 내담자의 정서적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와 작업하는 분석가는 자기 안에서의 퇴행을 체험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때로 치료자의 초기 갈등 관계의 잔재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공격적 충동이 분석가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분석가는 이를 잘 통제하고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역전이 작업의 가외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과 내담자와 정서적 접촉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분석가가 내담자에 대해 관용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치료자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심한 정의 퇴행을 보이는 내담자의 공격적 행동은 상호작용해서 분석가의 자존감과 자기 개념을 계속 손상시키고 또한 분석가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자아 기능의 통합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분석가는 자신에게서 원치적 충동이 올라오는 것과 싸우는 동시에 이러한 충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내담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성, 내담자의 적극적 통제 노력에 대해 피약적 방식으로 복종하려는 유혹과도 싸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리적이고 이전에 포기되었던 방어적인 기제, 특히 분석가의 신경증적 성격 특성이 재활성화될 수 있고 내담자와 치료자의 성격 구조는 일부러 맞춘 것처럼 서로 잘 어울리고 안정되고 풀 수 없는 전이 역전이 묶음으로 서로 맞물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 기법의 배정 또는 수정을 구조화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근본적이고 보호적인 기법적 요구이며 종종 경계선 내담자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의 적합성에 대한 주제는 6장에서 검토되었는데 다른 식으로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입원이 제공된다. 필자는 몇몇 내담자의 경우 전이 행동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환경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컨버그의 치료 기법과 현대정신분석이나 코웃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컨버그가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입원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공격성이 그냥 불같이 타오르는데 이걸 컨테이너 해석을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반 프라이빗 세팅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실, 개인 치료실 환경에서는 이걸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 위험해요. 그래서 컨버그 흉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컨버그는 입원 시설을 항상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법을 자유스럽게 해석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분이 힘들더라도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이정신병이 또한 과거의 무의식적이고 병인적인 대상관계의 재활성화를 나타내고 그리하여 내담자 갈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 때로 퇴행적 전이 정신병 수준에서 전이 반응의 폭력성과 원시성이 특징인 내담자의 경우 과거 부모 상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경우에 전이는 실제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경험한 매우 외상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내담자의 전이는 관계 그 자체와 위협적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활성화된 병리적 방어 기제뿐만 아니라 초기의 병인적 대상관계를 수반하는 환상 왜곡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이정신병은 실제 경험의 응축, 환상 속에서 실제 경험의 전반적 정교화, 그리고 실제 경험을 수정하거나 이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계선 내담자의 병리적 방어 기제를 다룰 때 기법적 문제들을 가져온다. 전이에 들어갈 때 이러한 병리 기제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해석 작업은 전이정신병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자아 강도를 증가시킨다. 치료 관계에서 전이의 행동화, 그 자체는 과거의 갈등, 환상, 방어 기제에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의미 있는 재활성화이기 때문에 치료자는 반복적 행동화를 이러한 갈등을 훈습하는 증거로 해석하고 싶어진다. 전이 행동화로 표현되는 반복 강박은 전이 관계가 병리적인, 특히 공격적인 요구의 추동 만족을 제공하는 한 훈습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몇몇 경계선 내담자는 치료 외적 상호작용에서 가능한 것보다 전이를 통해 병리적 추동 욕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 퇴행적 수준에서 내담자의 행동화는 절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치료의 노력을 넘어선다. 다른 극단에서 전이의 발달이 모두 차단되고 특히 부정적 전이가 숨어있는 경직되고 통제된 치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치료 과정을 난국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컨트롤되지 않은 전이 행동화만큼이나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전이에 초점을 두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순전히 지지적인 관계는 종종 치료 관계의 만성적인 피상성, 전이 자체로부터 분열된 치료 시간 바깥에서의 행동과 치료자에 대한 거짓 복종, 수년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등을 가져온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이 퇴행을 체험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내담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비상성을 무효화하고 치료 내에서 진정한 정서적 관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심리치료적 기회가 훨씬 더 낫다. 대가가 크고 과도한 전이 퇴행의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관계를 조심스럽고 일관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많은 사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이 역전이 관계의 발달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내담자의 눈에 치료자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나. 물론 저자는 치료자가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 동일시와 초자 내사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일은 우리는 심리치료에서 분석의 비지시적 영혼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였다. 현실적인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치료자의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개입, 구조와 한계를 제공하는 것, 퇴행적인 역전이 고착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라면 치료자는 진정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경계선 내담자의 퇴행적 전이 반응이나 애정, 주의, 보호, 선물에 대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자 내담자 관계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주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치료자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내담자의 소위 과도한 의존 욕구는 내담자가 누군가에게 실제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자신과 전이에서 재활성화된 과거의 내재화된 대상상을 상당히 불신하고 증오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전이의 훈습, 내담자 자신의 불신과 증오에 직면하는 것, 그리고 치료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 능력을 불신과 증오가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직면하는 것은 내담자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킨다. 임상 경험에서 반복해서 증명된 것은 치료자가 특정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활, 가치, 관심, 내담자에 대한 정서를 공개하는 개입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셀프 디스클로즈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지죠. 사실은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도 너처럼 힘든 아이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고 잠재적인 전이 성향이 치료에 방해가 되고 치료 세팅 밖에서 행동될 때 내담자가 자신을 치료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가정은 상당히 의문시된다. 관찰하는 자아의 발달은 치료자가 자신을 무조건적 치부처럼 얘기게 하기보다는 투사적이고 내사적인 과정의 병리적 순환, 전이 왜곡과 행동화, 자아 자체에 관찰하는 부분 등에 함께 초점을 둔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엑슈타인과 월러스타인이 경계선 아동에게서 관찰한 것은 어른에게도 해당된다. 이러한 치료 관계의 유지는 종종 퇴행 내에서 해석을 통해 가능하고 그리하여 모방적인 외양을 덧붙이기보다는 동일시 과정이라는 새로운 발달의 기초가 보인다. 외연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전이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는 것은 공격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하에 초기의 병리적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투사와 재래사의 악순환을 무효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이 행동화의 차단과 자아 전달 관찰 기능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과 함께 이러한 체계적 분석은 치료에서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본 조건을 나타낸다. 게다가 부정적 전이의 해석은 지금 여기 수준에서 멈춰야 하고 원래 과거 무의식적 갈등과 그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야 한다. 동시에 부정적 전이의 표출과 해석은 치료 관계의 바깥에서 내담자의 현재 모든 대인관계 상호작용 영역 삽에서 부정적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완료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이 반응의 퇴행적 성질이 내담자로 하여금 투사된 전이 대상과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치료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퇴행적 채널을 더 개방함으로써 발생기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내담자의 현실 검증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이 해석의 내담자의 과거를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경우는 과거가 발생기원적 재구성이라기보다는 내담자의 의식적 기억일 때,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현실적 분명과 전의식적 환상의 왜곡을 반영할 때이다. 때로 내담자가 현재의 치료자를 잘못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과거 경험을 다루는 것은 내담자에게 전이와 현실을 구분하기에 도울 수 있다. 해석을 통해 치료의 바깥에서 광범위한 내담자의 상호작용 영역과 의식적 과거를 통합함으로써 부정적 전이를 2차적으로 비껴나가는 것은 내담자의 현실 검증을 촉진시키고 본질적으로 표현적 심리치료 접근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가져다 준다. 경계선 내담자의 통찰에 대한 의문이 논의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몇몇 경계선 내담자에게서 처음에는 심층적인 마음 수준이고 무의식적 격동에 대한 통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자아 구조의 일반적 퇴행의 일부로서 이미 쉽게 이용 가능한 1차 과정 기능의 표현이라는 것이 종종 관련된다. 노력 없이 일어나는 통찰, 내담자의 심리 내적 평형에 어떤 변화도 수반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의 병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수반되지 않은 통찰은 의문이 시되는 통찰이다. 메닝거-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의 발견은 통찰의 개념을 제한할 것을 장려하는데, 특히 경계선 내담자에 적용할 때 그러하다. 진정한 통찰은 자신의 심리적 경험의 깊은 원천에 대한 지적이고 정서적인 이해 조합이며, 그러한 경험의 병리적 측면을 변화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 긍정적 및 부정적 전이의 구분은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당한 과잉 단순화이다. 전이는 대개 양가적이고 무엇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리비도적으로 파생되었고 공격적으로 파생되었는지를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면이 있다. 경계선 내담자는 전이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해리시키는 경향이 있고, 외현상 순전히 긍정적이거나 순전히 부정적인 전이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분열 기제 작동의 한 예인 인위적 분리를 무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 전이의 일관적 순수에 대한 강조가 전이 반응의 긍정적 측면의 무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전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이에 대한 강조는 공격적 추동 파생물의 영향 하에서 왜곡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감소시키는데, 그리고 자신의 절대적 나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전이의 긍정적 측면은 부정적 전이 측면과 표출과 함께 부각되어야 한다. 공격적 리비도적 추동의 발생 기원적 함의를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 전이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내담자에게 가용한 긍정적 전이 성향의 좋은 부분은 이후 치료 동맹 발달의 기초로서, 그리고 관찰하는 자아의 궁극적 성장에 대한 기초로서 적절히 통제된 표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햄버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병원 세팅을 배경으로 이런 이론들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적인 부분에 중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세팅에서 개인 치료실이나 병원이 아닌 어떤 기관에서 그 입원하고 상관없이 입원 시설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담자를 볼 때는 컴버그의 입장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퇴행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드라인 분들은 각각 어떤 자극을 견뎌내는 정도가 각각 다른데, 사이카틱한 분은 더 심한데, 어쨌든 보드라인인 분들도 지나친 자극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아까 어떤 전이 정신병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현실 검증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퇴행이 지나치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까 컨버그처럼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을 통해서라도 입원을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자극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의 자극으로 한정한다는 게 우선 기본 원칙이에요. 지나친 자극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발생학적인 해석을 하거나 역동적인 해석을 하거나 어떤 방식은 이 사람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정서를 함께해서 발생 기원적으로 이분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가 이분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해석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죠. 당신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돌보아주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저에게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저에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 많은 경우에 그렇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왜 지금 선생님한테 화가 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화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히려. 그래서 이 통찰로 가져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분에게 통찰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화나는 일이 있으면 현대적인 분석적인 기법은 이분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게 액팅아웃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언어와 버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에게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혹시 오늘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선생님을 돕는데 도움이 되겠다. 내지는 어쨌든 내가 잘못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대상을 향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화를 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향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질문보다는 선생님이 오늘 처음 오셨을 때는 기분이 괜찮으셨는데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에게 뭘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을 불편하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분의 지금 화나고 있는 상황을 수긍을 하는 거죠.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화내지 말라고 이분의 정서를 지금의 정서를 포기하고 다른 정서를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을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그 지금 화난 것을 그냥 일단 인정해 주는데 그 화난 것을 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죠. 그러면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얘기도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지만 이분들 자기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얘기를 우리가 개입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자기가 뭘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자고 우리가 묻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임을 내가 치료자가 가져오면서 이분이 불만스러운 거, 불평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이분이 왜 화가 나느냐고 한다면 이분은 그걸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를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화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을 때는 내가 공격하는 태도는 아니고 내가 오히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분이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어떤 것이든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정서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그 자체가 꼭 해석이 아니어도 이분들 상태에서는 해석이라는 기법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화만 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을 자꾸 해서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분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 대부분.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 상황에 맞게 이분들이 지금 답답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언어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치료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특히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이분들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버벌라이제이션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 해석을 하면 멋지죠. 이분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당신 이런 거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분석가답게 느껴서 우리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는데, 이분의 정서적으로 조인이 간다는 건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니까 우리한테 있는 역전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전이를 우리가 컨테인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이걸 이분이 그 소화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대신 소화해 주는 입장이니까 치료자는 항상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치료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만큼 힘든 치료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치료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임상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 얘기하던 그 경계선적이라고 생각되는 선배와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예, 그 선배가 분노에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설프게 해석도 아닌데 해석 비슷한 걸 하다가 정말 박살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와 아까 한계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절차 후에 굉장히 어떤 거리와 한계를 설정했을 때 오히려 그 선배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약간 편안해하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게 바운더리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범위까지예요. 허용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면 안 된다,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세팅이죠. 이분들에게는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세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치료 선생님들은 더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경우에는 제가 그게 싫으니까 제가 저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금 편안해지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든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셀프 디스클로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예. 그거 굉장히 많이 체감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같아서 자기의 거를 퍼붓는 게 그거지, 그렇죠. 남의 네. 거를 그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뭐 어떤 걱정이나 뭐 이런 걸 나누면은 더 친해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어떤 이게 언어화 이전에 치료 선생님들이 어떤 세팅과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을 거라는 게 제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를 알게 해주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이 이런 것도 느껴요. 어떤 때는 이분들 경계선적인 분들은
서로 이렇게 카우치가 아니고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데 어느 사이에 의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경우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피지컬리도 이렇게 정말 가까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거 있죠. 있죠? 제 방에 의자가 2개가 있는데 예. 그 사이에 모래상자가 있고 또 둥근 제가 노트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앉으면 왼쪽에 약간 제가 보는 위치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른쪽으로 와요. 외투를 벗고 가까이 오는 거죠. 친환자한테.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하면서 어떤 분은 외투를 벗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와서도 가방을 X자로 메고 꼿꼿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더라인들 실패했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진짜 예술이에요. 그들을 만난다는 건 예술인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어렵죠. 근데 아까 우리 한 교수님 표현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들어낼 그릇이 없는 거죠. 그냥 오면 막 따다다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듣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코멘트 없어요. 스킵해버리고 자기 얘기 또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안 듣고 그리고 시니컬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저런 상황을 못 견디고 본인들이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자기가 충분히 수용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힘은 오래 못 있는 거죠. 못 견뎌요. 정말 이해하고 수용되지 않는다, 수용된다에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겪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뭘까 이러면서 요새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받는다, 수용된다. 이게 뭐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수용이라고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파워 게임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경계선 없이 모호하게 행동하는 것도 자기들도 모호하니까 그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도 자기 컨트롤 안으로 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거는 뭐 정상 비정상 떠나서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거기에 휘둘려지지 않을 때 금방 드러내는 것이 단계별로 하는데 어떨 때는 그 행동하라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담자라 그러면은 치료자든지 그 상담자를 그 자리를 뒤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담자로서 치료자로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흔들어 놓고 제일 먼저 딱 따지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내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를 막 어떤 뭐랄까 권력을 쥐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위치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둘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력을 막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자리를 안 흔들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흔들려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도가 좀 덜한 사람들은 공감하면서 받아준다는 것이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시간이 지났더니 자기가 휘둘리는 대로 안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면 서서히 휘둘려는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자기가 말하자면 권력 밑에 순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통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 안전한 바운더리가 있으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바운더리가 있으면
자기가 바운더리가 없으면 무슨 짓을 자기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확실하게 바운더를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나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까지는 상당히 자기의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 던져주면서 너도 혼란에 빠져라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저는 그 바운더리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분들이 겪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틱한 부분은 사실 이게 초기의 상처잖아요. 초기 시절의 상처.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뭔가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원시적이라는 게 네, 맞아요. 프리미티브한 이게 정서들이니까. 어떤 이성적인 세계에서의 이해로는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텔렉츄얼하게 이해하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분들과의 관계를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게 캐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안아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 경우 이런 케이스들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날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제가 치료에서 가장 드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들도 못 참지만 나도 헛딱지가 나.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분리개발화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려고 하니까 경계를 무시한다는 건 합체하고 싶은 욕구죠. 네. 하나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의식을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많이 생기나 봐요, 저는. 저항이 생기죠. 왜냐하면 네. 갑자기 내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전능 통제하에 내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유아적 전능감을 나타내면서 그걸로 권력을 삼아가지고 통제하는 거니까. 네, 통제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대방이 정말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전능감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라고 여길 때까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압력을 넣는 느낌, 전능감, 유아적 전능감으로. 그러니까 어떠면 가혹한 대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혹한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제 공격이잖아. 자기가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통제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의 상처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룰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말씀하시되 고함을 지르거나 무슨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거 아시죠? 라고 해서 룰을 먼저 어떤 이분이 바이올레이션이 있을 때 처음 얘기를 못했으면 그런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있을 때라도 그 룰 자체로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치료 세팅에서는 이것은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거기에 순응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천방지축이니까 대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 사람은 원하잖아요. 그래 그 대상이 되라고 우기는 거죠. 꼭 그게 그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할 때 아이 다루는 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차라리 나아요. 네. 성인 40, 50대 막 30대 이런 성인을 아이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싫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보면은 성인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내면에는 그냥 애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본인은 또 자기 스스로는 힘이 있는 성인이고 그 따지는 게 뭐 따지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이걸 따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살았느냐 돈은 얼마 있느냐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데 너가 들어야 된다. 이걸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꼬리 내리는 사람들이 금방 떠나버리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꾸 뭐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 나도 좀 힘 있는 사람 아니냐를 자꾸 어필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정도가 심한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확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꼭 애들이 왜 뭐 우리 집에 뭐 있다 자랑하는 것처럼 내 나이가 많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하듯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애도 아닌 어른이 그러니까 상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내면에 보면은 상당히 유아적인 전능감에 빠져있는 유아가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겪었던 바로는 그들 내면의 불안이 상당하고 그것을 절대 스스로는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불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되게 우울로 표출되기도 하고 다양한 얼굴을 내밀죠. 그렇죠. 그래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네, 그 대상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분리돼 있고 네. 자기한테 셀프도 좋은 셀프, 나쁜 셀프 분리돼 있어서 이게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뭐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치료자한테 어떤 전이가 오냐면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든가 얘 다음 주에 안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제가 그런 반응이 아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 안에 일어나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내가 오고 싶어 내가 올까 말까 하는 정서가 어쩌면 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또 안 와요. 결국 그 얘기가 내가 민감하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서를 내가 픽업하는 거죠 결국. 교수님이 표현한 대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냥 전능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 거울로. 근데 의식물이에요. 그걸 잘 들어주고 있을 때는 어떤 기본적으로 아주 선생님이 최고라고 우기다가 조금 빗나가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가차없이. 그래서 저는 이 5년이 됐다는 건 정말 역대급이고 정말 제 치료 인생에서 정말 대단한 과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분을 5년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멋모르고 시작해서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치료 2년이 지나갈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그 어떤 머리에 이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이은숙님이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컨테이너는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경계 설정을 하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면서 또 환자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나서면 백전백패예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치료 세팅에서 우리가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버림받는 것도 정말 좋은 서비스래. 이 사람들은 분노가 많은 사람은 분이 풀릴 때까지 사람들을 자기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역동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냥 이분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넓게 봐야. 근데 교수님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기분이 좋죠. 너무너무 정말. 근데 이게 저 사람 거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클리어하게 달아나요. 언제 그랬냐는. 그렇죠. 그게 역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역전이니까 우리가 잘 그걸
그 내 안에 머물고 있던 그 정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내가 스스로 분석도 안 되고 슈퍼비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으면 이게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그거는 힘들게. 말도 하기 싫어요. 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와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2주 쉬시고 우리 또 뵙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네.